저기요. 유족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딸의 장례식장. 국화향이 코를 찌르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35년 만에 나타난 남자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되던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씩하고 입꼬리를 올린 그 표정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딸의 주검이 차갑게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 생일 한 번, 전화 한 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지우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경찰이 되었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으니 급여를 챙기겠다고? 법적으로는 제가 아버지니까요. 당연히 받을 권리 있죠. 그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싸움이 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뜨겁게 뒤바꿔 놓을지 말입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가볼게. 35년간 혼자 키운 딸을 살아서는 지키지 못했던 엄마가 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싸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었죠.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후우하고 올라왔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김 한 장, 밥, 단무지, 햄. 딸이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얇게 펴바르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손으로 저는 지우를 키웠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지우 아빠가 집을 나간 건 나는 못 살겠소. 애 데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방 한켠에서 인형을 안고 자고 있던 아이. 아빠가 떠나는 줄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지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키우나? 무슨 돈으로 먹이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제 품에서 뒤척이며 엄마하고 중얼거렸을 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 아이 엄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조금만 있다 올게. 착하게 있어. 어린 지우를 방에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문틈으로 엄마하고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새 교복을 입힌 지우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예뻐? 그럼 우리 지우가 제일 예쁘지.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손잡고 오는데 우리는 둘뿐이었으니까요. 입학식장에서 다른 가족들을 보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먼데 계셔. 대신 엄마가 있잖아. 응, 엄마만 있으면 돼.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 없어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자. 김밥을 다 만들고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지우가 너무 많아요 하고 투정 부릴 뻔했지만 그래도 싸줬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뒤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잠옷 차림으로 서 있는 딸. 부스스한 머리, 눈을 비비는 모습. 33이 된 지금도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깼니? 씻고 와라. 밥상 차릴게. 엄마는 진짜 알람보다 정확해. 지우가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떠서 상을 차렸습니다. 좁은 식탁. 딱 2명이 마주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 하지만 이 식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시험 망쳤다고 울던 날도,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날도, 경찰 시험 붙었다고 환호하던 날도 전부 이 식탁에서였습니다. 엄마, 국 맛있다. 지우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지우가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웃고, 잘 크는 딸. 힘들게 키웠지만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지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엄마, 저 갑니다. 조심히 가. 밥 꼭 챙겨 먹고.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냥요. 지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야근이라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 밤늦게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문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안 자고 있어? 엄마 기다렸어. 그렇게 말하던 아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엄마 손 시려하며 호호 불어주던 아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 경찰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제복 차림.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저 씻고 올게요. 샤워를 하고 나온 지우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 말리지도 않고. 저는 수건을 들고 지우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가만 있어. 엄마가 해줄게.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응? 저 경찰 된 거 후회 안 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엔 반대하셨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랬지. 근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거.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처럼요. 내가? 네.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줄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35년 긴 시간 동안 혼자 힘들게 지우를 키워왔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지우가 잘 자라주었으니깐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3살 지우 사진. 뽀얀 얼굴에 방긋 웃고 있는 아이. 그 옆에 젊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힘들게 살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우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우리 둘만의 봄이었습니다. 지우가 경찰이 된 지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출소 근무였죠. 민원 받고 순찰 돌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가 길 잃어버리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 우리 딸 착하네. 할머니가 손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지우를 보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죠. 오늘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털썩 누운 지우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손목에 붕대를 감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어머, 그게 뭐니? 깜짝 놀라 달려갔죠. 아, 이거요? 지우가 손목을 슬쩍 감추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다쳤잖아. 현장에서 좀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현장인데 다쳐? 그냥 술 취한 사람 말리다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술 취한 사람을? 엄마, 걱정 마세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같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지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죠. 지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더군요.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우가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 멈칫했습니다. 지우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갔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지나 저녁 때가 되어도 그대로였죠.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니면 그냥 둘까?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엄마 들어가도 돼? 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였죠. 밥 먹어야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엄마, 배 안 고파요. 이불 속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조금만 있다가 먹을게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척이 났어요. 엄마.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응? 죄송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엄마 걱정시켜 드려서요. 지우가 식탁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저도 수건을 놓고 마주 앉았죠.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현장이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단순한 일들이었는데 지우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요즘엔 좀 무섭더라고요. 가정폭력 신고 들어가면 남편이 칼 들고 있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경찰한테 주먹 휘두르기도 하고 지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료 한 명은 얼마 전에 폭행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저 무섭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지우를 봤어요. 제복을 입는데 단추를 끼우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단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우야. 네. 단추를 주우려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지우가 멈칫했어요. 엄마, 경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보기에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적응하면 돼요. 지우야, 괜찮아요. 진짜요. 지우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제가 아이이고 지우가 엄마인 것처럼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리 지우 똑똑하니까 조심할 거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었죠.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채 돌아온 지우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우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손을 들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지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에 멍이 시퍼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누가 때린 거야? 현장에서 좀 밀치는 바람에요. 웃으며 말하는데 손은 떨리고 있었죠. 병원 가야 돼. 엄마 괜찮다니까요. 괜찮은 게 어딨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안. 엄마가 너무 놀라서.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많이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지우가 잠든 후 살금살금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지우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멍, 손목에 상처, 파리한 얼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손을 뻗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할게. 하지만 그건 나의 바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지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제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싸우는 어른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먼 달이었죠. 그 빛이 지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야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먼저 드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죠. 그저 소리만 흘러갈 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이제 슬슬 올 시간인데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지우는 오지 않았어요. 야근이니까 늦는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얕은 잠에 빠져 있던 저를 깨운 건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띵동띵동. 지우가 왔나? 부스스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지우 경장 어머님 되십니까? 그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저는 같은 파출소 근무하는 박현수 경위입니다.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지우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뭐라고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응급실? 얼마나 다쳤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보시는 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박현수 경위가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울 수도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편의점 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지우와 후배 경찰이 출동했는데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시민을 먼저 대피시키고 범인과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가 막으려다가 복부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얼마나 심한 거예요? 수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경찰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헤매며 걸었어요. 우리 딸 김지우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이쪽입니다. 한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수술실. 그 차가운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층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박현수 경위가 제 팔을 붙잡아줬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지우가 있었어요. 제 딸이 누워 있었죠. 제발.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제가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경찰들이 서성거렸어요.
다들 침묵했죠.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누군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쏟아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그 경찰이 말했어요. 제가 새로 갖다 드릴게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채였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내 엄마예요. 우리 지우 괜찮죠?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가 상담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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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딸 살려야죠. 수술했으면 나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의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다시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현수 경이었어요. 안 돼. 놔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딸 죽으면 안 돼요. 살려야 한다고요. 어머님, 지우야. 수술실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지우야, 엄마 왔어.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지우야, 대답해봐.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뿌리쳤습니다. 놔줘요. 내 딸 봐야 돼요.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지우를 만난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어요. 중환자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그 위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지우야.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왔어. 지우야. 대답이 없었어요.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가 김밥 싸줄게. 지우가 좋아하는 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응? 눈 좀 떠봐.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눈 떠줘.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봄은 끝났어요. 지우 없는 아침, 지우 없는 세상. 저는 지우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굳어가는 그 손을. 지우야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봄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영원히. 장례식장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경찰병원 지하.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얘서 눈이 시렸어요. 국화향이 코를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목을 조였습니다. 빈소안 지우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경찰 제복을 입은 30색 김지우.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조의금은 이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조카가 문상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지우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훌륭한 경찰이었습니다. 한 남자 경찰이 절을 하며 말했어요. 끝까지 시민을 지켰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곡소리가 들렸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처럼. 유가족분이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죠. 세월에 많이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나는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수 엄마 오랜만이네. 김태수? 35년 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죠. 이혼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 지우가 학교 갈 때도, 아플 때도, 대학 갈 때도, 단 한 번도, 생일 한 번, 전화 한 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네. 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가벼워 보였죠.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기 유족급여 신청 같은 거 어디서 하는지 알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유족급여. 그가 다시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 것처럼. 순직하면 나온다고 들었거든. 사망급여도 있고 장례비도 나오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어요. 조문객들 발소리, 곡소리, 스님의 독경 소리. 모든 게 물속에 잠긴 듯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귓가에서는 맥박 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김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의 1억 정도 되던데 그것만 받으면. 그는 웃었습니다. 시익하고 입꼬리를 올린 그 표정. 영정 사진 앞에서 딸의 주검이 차갑게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유족연금도 나온다면서.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매달 90만 원?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당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그래? 김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내가 법적으로 아버지잖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 권리.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죠. 35년 동안 제가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지우 찾지 않았잖아. 그건 생일 한 번, 전화 한 번, 용돈 한 푼.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갈 때도, 대학 갈 때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 김태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정? 비웃음이 나왔어요. 35년 내내 사정이 있었어요? 김태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그건 그렇고.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니까.
호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유족급여 받을 권리 나한테 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엄마 다녀올게요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겨울 새벽 추운 거리를 지키던 그 아이. 시민을 구하려다 쓰러진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남자의 돈줄이 된 건가요? 나가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왜 그래? 김태수가 되물었어요. 나도 유족인데. 유족?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이 무슨 유족이야?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만 나는 남이야. 법은 그렇지 않던데. 김태수가 웃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친부니까. 그때 옆에 있던 조카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모, 진정하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턱까지 덜덜 떨렸죠. 김태수는 한 발짝 물러서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뭐 알아서 하든지. 그리고 웃었어요. 어차피 서류는 내가 따로 낼 거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 제가 그를 불렀어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죠. 35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지우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철저히 지수를 외면하며 살았잖아. 김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건 내 사정이 있었고, 그가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친부인 건 맞잖아. 지금 와서 지수 목숨값을 챙기겠다고? 저는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권리인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복도로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똑똑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지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미소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액자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저 남자가 너의 머리카락 한 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거야.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조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빈소 옆 작은 방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김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억 90만 원, 내 권리. 그 차가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사진들이 가득한 첫 장을 펼쳤어요. 3살 지우. 아빠가 떠난 바로 그 해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렇게 물었던 아이. 아빠는 먼데 계셔. 대신 엄마가 있잖아. 응. 엄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던 아이.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우를 쓰다듬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생일 한 번,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챙기겠다고? 지우가 죽었으니까 부모의 권리를 찾겠다고? 안 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게는 안 돼.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앨범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가볼게. 지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싸울게. 밖에서 아침 종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 없는 하루.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자꾸 빗나갔죠. 한참을 그러다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습관처럼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에 지우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지우가 쓰던 머그컵이 있었어요. 지우야, 사랑해라고 적힌 컵이었죠.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손을 뻗어 컵을 집었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지우야. 컵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도 켜지 않은 채였죠. 문득 지우 방이 보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 방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지우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죠. 책상 위에 경찰 교본이 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우의 베개를 안았어요. 지우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안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준 지우의 성장 앨범이었죠.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장, 갓난아기 지우. 작고 빨갛던 얼굴이었어요. 2002년 3월 15일. 우리 지우 태어난 날. 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돌사진이 나왔어요. 한복 입은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우 돌잔치, 지우야. 엄마 딸로 이 세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유치원 입학 사진. 노란 가방을 맨 지우. 2007년. 유치원 첫날 지우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어요. 2008년. 초등학교 입학. 아빠가 없어도 씩씩한 우리 지우. 너무 멋지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우가 자라는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경찰 제복을 입은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21년. 우리 지우 경찰 됐어. 자랑스러워. 제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썼었나 봐요. 사진 속 지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앨범 안에는 그동안 제가 지우에게 썼던 짧은 쪽지들도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늦게 들어가서 미안해. 밥은 냉장고에 있어. 지우야, 시험 잘 봐. 엄마가 응원해. 지우야, 대학 합격 축하해. 너무 자랑스러워. 지우는 이런 작은 메모조차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지우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엄마, 저 오늘 경찰 시험 붙었어요. 엄마는 위험하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아빠 없이도 엄마 혼자서 저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게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지우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지우야,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너무 사랑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앨범을 덮고 제 방으로 가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2000년 7월 12일. 이혼 판결.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펼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권. 모에게 귀속. 양육자. 모. 면접교섭권. 부에게 있음. 하지만 김태수는 단 한 번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득 김태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유족급여 받을 권리 나한테도 있어. 법적으로는 내가 친부니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작게 말했어요. 지우의 죽음을 그 사람이 이용하게 놔둘 수는 절대 없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유족급여 친부 권리, 면접교섭하지 않은 부모, 양육 포기한 부모 권리,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했어요. 법적으로 친부이면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양육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상담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고 하나를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이 순직했는데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친부가 유족급여를 받겠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사진이었죠. 지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못해줬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사진 속 지우가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돈을 받게 두지 않을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널 찾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죽어서 돈을 챙기게 두지 않아.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싸울게. 너를 위해서 끝까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어요. 지우가 사준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파리한 몸.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혼 판결문, 지우 사진들, 그리고 지우가 쓴 편지. 모든 걸 넣었어요. 법무법인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 없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야.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법무법인 정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영숙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우 이야기를, 김태수 이야기를, 35년의 이야기를.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부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요? 네.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요. 면접교섭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사진이요. 지우가 자라는 동안 찍은 사진들인데 단 한 장도 아빠랑 같이 찍은 게 없어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지우가 쓴 편지예요. 엄마 혼자 키웠다고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정말요? 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낼게. 꼭 해낼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지우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우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이수진 씨가 전화를 걸어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머님, 서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지우야, 엄마가 할 수 있을까? 영정 사진 속 지우를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김태수 씨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음.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로 인해 연락이 어려웠을 뿐임. 법적으로 친부의 권리는 정당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새 가정을 꾸렸으면 거기 돈은 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우의 사진들, 제가 쓴 일기, 학비 납부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 모든 기록이 증명합니다. 김태수 씨는 단 한 번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요.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죠. 법원 건물은 크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법정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지우를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났어요. 변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함께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피했어요. 기립.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착석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건 번호 2024-123호 유족급여 수급권 제한 청구 사건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세요. 이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 김태수는 이혼 후 35년간 단 한 번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면접교섭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혼 판결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인 김지우의 성장 앨범입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단 한 장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원고가 35년간 혼자 지출한 양육비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장부를 제출했어요. 학비,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을 원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김태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친부의 권리는 명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수진 변호사가 되물었어요. 그렇다면 피고가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자녀를 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측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피고는 새 가정에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고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것이 과연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까?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김태수를 봤어요. 피고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언제까지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그게 35년 내내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재혼 후 자녀를 두었다고 하던데 그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고인에게는 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연락이 어려워서. 연락이 어려웠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원고의 주소는 35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 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고, 피고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이혼 직후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짐 가지러 온다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고인의 생일이나 명절에도
없었습니다. 고인이 아팠을 때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초등학교 때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때도,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인이 경찰이 됐을 때는 알고 계셨습니까? 판사가 김태수를 봤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답변하세요. 몰랐습니다. 고인이 순직했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온 겁니까? 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피고는 35년간 단 한 번도 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러다 고인이 순직하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로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그때까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네. 판사님도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우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오늘 법정에 갔어. 사진 속 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봤어. 35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 단 한마디도.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가 남긴 것들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옷을 입었어요. 지우가 사준 검은색 재킷이었죠. 지우야, 엄마 다녀올게. 영정 사진에 대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수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도 없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립.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사건 번호 2024-123호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은 어디 계십니까?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저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용 문제로.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차갑게 물었어요. 피고는 지난 재판에서 요청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까? 그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장들이 하나씩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모범상, 개근상, 봉사상. 지우가 받았던 모든 상장들이었죠. 모든 상장에 보호자란에 원고 김영숙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인의 병원 기록입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피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경찰 교육원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부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은 스스로 아버지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는 부가 있었지만 고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던 겁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김태수를 봤어요. 피고, 고인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고인이 다닌 학교는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는 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인이 순직하자 유족급여는 알고 계셨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원고, 35년간 혼자 고인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우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지우만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랑 같이 왔는데 우리 지우만. 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울면서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좋다고. 판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 김태수는 이혼 후 35년간 고인에 대한 어떠한 양육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은 형식적인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부모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첫째, 피고 김태수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박탈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3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 상당액을 배상하라. 월 30만 원, 35년치 원금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셋째, 유족연금 수급 비율을 조정한다. 피고가 받을 예정이던 50%를 10%로 감액하고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이겼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인가요? 네,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야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엄마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수를 봤어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법원 계단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우 사진을 봤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가 남긴 것들을 지켜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지우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우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해냈어. 끝까지 싸웠어. 사진 속 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안았어요. 보고 싶어, 지우야. 너무 보고 싶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지우 없는 세상. 하지만 저는 지우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옷장을 열고 지우가 좋아하던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면 봄 같아요라고 했던 옷이었어요. 입어보니 조금 컸지만 지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그 안에 꽃 한 다발을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동작역에서 내렸어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니 국립서울현충원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잠들어 있는 곳.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정문을 지나 참배로를 따라 걸으며 양쪽에 벚나무를 봤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경찰 묘역이 보였습니다. 순직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지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비석에 지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 경위 김지우. 시민을 지키다 순직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우야,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꽃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어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꽃 가져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비석을 쓰다듬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이게 정말 지우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차갑게 누워 있다는 게 저는 하염없이 차가운 돌을 우리 지우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해냈어. 목이 메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어.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가 대답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사님이 그러시더라. 정의가 이겼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어. 내가 지킨 세상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묘비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순직 경찰관들이었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울었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손으로 비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안아줬어야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돈 벌느라 정신없어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을 때가 많았잖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안 했지. 항상 괜찮다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비석에 이마를 대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었어요. 지우야, 이거 봐.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3억 원이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안 준 돈 다 받아냈어.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어요. 엄마가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어. 종이를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경찰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 내 이름으로. 김지우 장학금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을 내 이름이 계속하는 거야.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내 이름이 계속 지키는 거지. 지우야, 그래도 되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멀리서 다른 유가족이 보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울고 있었죠. 저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이 아픔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돌아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안녕이 아니니까. 또 올 거니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반겼습니다. 불을 켜고 지우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지우야, 엄마 다녀왔어. 사진 속 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만질 수 없구나. 안을 수 없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우가 엄마 저 왔어요 하며 들어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지우 방으로 가 문을 열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베개를 안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너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근데 엄마가 해볼게. 너를 기억하면서 너를 가슴에 안고 살아볼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어요. 너 없는 세상이지만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는 버틸 수 있어. 내가 있었으니까 엄마는 행복했어.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이튿날 아침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걸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하늘거렸어요. 지우야, 봄이 왔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시 시작해볼게. 너를 기억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조깅하는 젊은이들, 모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아픔이 있겠지.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도 살아가는구나. 나처럼.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지우에게.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해. 너 없는 하루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지만 엄마는 살아갈 거야.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 엄마가 너를 기억하는 한 너는 살아있는 거야. 엄마 가슴 속에서. 사랑해, 지우야. 영원히. 저는 올해 68, 김영숙입니다. 딸을 잃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운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우 없는 세상은 너무 춥고 너무 고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지우가 남겨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제가 지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